네, 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직 9급 회계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하자면 제가 따로 총평 영상을 찍어서 공단기 측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올해 시험은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작년 시험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작년 국가직이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했는데, 올해 시험도 그 못지않게 쉬웠습니다. 그 못지않게 쉬웠고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밖으로 나가서 의외의 주제가 출제된 거 하나도 없었고요. 복잡한 계산 문제도 없었습니다. 원가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약간 조금 응용된 형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하게 난이도 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개별원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말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 평이했고 오히려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봤지 해서 예상치 못하게 쉬운 문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을 정도로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점수는 앞에 우리 공통 과목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작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도 되게 쉬워가지고 시간을 많이 뺐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한 개 정도 더 어려웠다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회계학 풀 시간이 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는 조금 작년보다 평균 점수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점수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합격권의 점수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응시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응시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이 합격권의 점수, 평균 점수는 조금 내려갈 수가 있는데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응시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로 회계, 세법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점수가 상당한 실력자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기 통계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작년 점수랑 크게 차이 안 날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우리 해설 강의 듣는 이유는 이미 소위 말하는 결과는 나왔는데 굳이 다시 듣는 이유는 요 시험 문제 풀이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요 다음 시험 계속해서 도전을 하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오늘 해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간을 10개월 전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10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 10개월 후 지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실제 그렇게 됐는지. 제가 10개월 전에 커리큘럼을 바꿨다. 우리 사실은 시험을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저렇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사들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과목을 떠나가지고 회계학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험 경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공 과목이 어려워질 거다. 이제 필수가 되면서 전공 과목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뀔 거다 저렇게 바뀔 거다 예견을 하는데 근데 그 예견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진짜 시험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건지 예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강의 스타일에 맞게끔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신의 강의 스타일을 동그라미였던 강의 스타일을 세모로 바꾸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강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되게 세세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이제 전공 과목이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해오던 요 커리큘럼대로 니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시험제도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타일을 바꿨다. 그래서 요 스타일대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구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리큘럼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회계학은 기출만 풀어가지고 60점밖에 안 나온다라고 사실 겁을 주잖아요. 자꾸.
회계학은 기출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다른 국어, 영어, 한국사는 기출만 열심히 풀어보면 커버가 되지만 회계는 커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응용 문제가 나오고 더 어려운 문제들로 계속 확장이 돼가기 때문에 어려운 심화 과정을 듣고 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 듣고 막 이런 것도 막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만 한정하면 과거 기출 가지고 커버를 다 못할 수가 있지만 다른 시험 기출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보다 조금 어려운 계리사나 관세사, 간평사, 세무사, 회계사 있는데 뭐 회계사, 세무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거의 계리사, 관세사 수준 이 정도에서만 기출을 충분히 회독을 해서 반복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10개월 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 객관식 같은 거 빼버리고 공타 기출 요거 하나만 그냥 회독해라. 한 권으로 끝내자 했던 거거든요. 실제 시험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됐잖아요. 기존 기출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물론 공모 기출만 가지고 100% 커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시험들 기출까지 포함을 시키면요 거의 100%가 커버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한 문제 정도 응용 문제 좀 나온 거 빼놓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커리큘럼을 확장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건 물론 우리가 회계만 공부를 해가지고 승부가 나는 시험이다 라고 하면 불의의 경우, 시험이 어려울 경우 사실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사실 사전에 알 수는 없거든요.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막 공부 범위를 늘리는 거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시험은 문제가 회계학 한 과목 가지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학만 매달려 봤자 회계학에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는데 회계학 시험이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버리니까 나는 시간을 잔뜩 투입했는데 시간을 2배나 투입한 커리큘럼을 2배나 늘렸던 나랑 그냥 절반만 공부했던 친구나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난 2배는 들였는데 대신 그걸 드리느라고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을 못했는데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회계학만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너무 회계학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회계학만 자꾸 늘어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자고 제안을 했던 거고 이게 결과로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이 맞았다 내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뭐 사실 이번 국가직이 쉽게 나왔지만 뭐 어렵게 나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합격했냐 얼마나 많은 수험을 합격시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말이 맞았다 내 책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여러 권 내놓고 여기서 다 나왔잖아 내 책에서 다 100% 커버가 됐잖아 이건 강사가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뜩 써놓고 다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나 합격시켰냐. 합격을 많이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률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0명이 수강을 했는데 20명이 합격을 한 강사랑 1000명이 수강을 했는데 40명이 합격한 강사 누가 더 잘했냐고요. 이거잖아요. 훨씬 잘했잖아요. 합격률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왕의 기한 옛날에 하면서 왜 공단계에서 저를 다시 강의를 해달라고 제주에 있는 애를 강의를 부탁을 했는지 세무직 경쟁률이 20대 1 평균 5%인데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수강했던 사람들 합격률이 60%가 넘게 나오니까 이때 한번 운 좋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합격률 높은 강사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학 좀 몰랐는데 그 공단 홈페이지에 강사들 나타나는 순서가 이렇게 우리 과목별로 들어가 보면 회계학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일타 강사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커뮤니티에서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눌러보니까 국어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 영어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 한국사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이 소위 이제 일타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수강생이 많은 숫자, 그 순서가 맞나 보구나. 앞에 있는 사람이 일타인가 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일타 아닙니다. 일타 아니에요. 두 번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강생은 두 번째인가 보다. 그래서 수강생은 두 번째인데 근데 작년에 이제 회계학 쪽에 합격 쓰기 코너가 생겼습니다. 합격 쓰기, 합격하신 분들 합격 쓰기를 적을 수 있는 코너가 생겼는데 그 합격 쓰기에 몇 명이나 합격 쓰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1타가 아니고 수강생이 더 적잖아요. 근데 합격 수기는 지금 1타이신 분이 합격 수기 4개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1년 동안 4개가 올라왔는데 제 합격 수기 30명 넘게 올라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은 더 적은데 합격에서 합격 수기를 쓴 사람은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게 조금 더 많다, 10% 많다, 20% 많다가 아니에요. 그 10배가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수강생이 더 적은데도 합격생이 10배 이상 나온다는 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합격률이 높다니까요. 합격률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신경을 써요. 제 합격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왜 그러냐면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진짜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그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그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합격을. 회계학 점수가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회계학 100점 맞았다. 근데 난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예요. 회계학만 공부를 하는 바람에 회계학은 100점 나왔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 습관이 되는 것들 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능 들어가지고 우리 이번 시험 결과 그 난이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작년까지는 굳이 제가 점수 같은 거 입력 안 해도 거기에 문제 문항별 통계나 합격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공단계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 풀 서비스 예측 서비스를 보려면 자기 점수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기 그걸 정답을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수험번호 넣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험번호 없어가지고 그래서 입력을 안 되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시험 들어가서 시험 봤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선택 과목 제도일 때 제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서 봤냐면 선택 과목 제도일 때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회계학을 거의 빵점 맞았어요. 빵점. 왜 그러냐면 제가 빵점을 맞으면 그러면 다른 회계학을 선택하신 분들의 그 상대평가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조금이라도 0.01이라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보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상대평가였잖아요. 예전에 선택 과목 제도일 때는 그냥 회계학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빵점 맞은 애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응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시험장 갔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장에 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 사경이냐 막 이러면 막 괜히 막 신경 쓰이고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강사가 막 오면, 이게 나타나면 아침에 나 이렇게 해서 시험날 이렇게 뭐 보고 뭐 하려고 그래도 갑자기 가서 강사를 보면 막 약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안 가는 편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 입력된 건 아니고 지금 입력한 지 많은 사람들이 입력은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최신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해서 우리 회계학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이거 대부분 정답률이 좀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정답률이 50%, 60%가 안 되는 문제들이 내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다고 보는 게 제일 정답률 낮은 게 40%짜리 19번 문제고요. 19번 그 오류수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43% 6번 원가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8번 문제, 7번 문제. 그래서 이제 정답률 난이도가 제일 높은 5문제가 6, 7, 8, 10, 19번인데 우선 요 5문제부터 제가 먼저 해설을 드릴게요. 순서를 그래서 어떻게 해설할 거냐면 요게 그러니까 요 5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틀릴 만한 문제였나 어려운 문제였나, 일단 뭐 이번 시험은 좀 쉬운 편이었으니까 나머지 해설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6, 7, 8, 10, 19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 2, 3, 4, 5, 9, 11에서 18, 20 이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필요한 문제, 나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다 하시는 분은요,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6번부터 해설을 해보면요. 자, 6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기존에서 약간 응용된 기존 기출문제 범위를 약간 벗어난 문제, 커버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2001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은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 또 제품 생산과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 한국이 직접 노무원가의 140%를 제조간접원가에 배부할 경우 C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냐? 자, 그리고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줬는데 첫 번째 제품 관련 정보를 줬습니다. 제품 관련 정보에 생산 완료 및 판매를 했다. 얘는 생산 미완료, 생산 완료 및 미판매. 요 제품 관련 정보 요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기본서에 예제로 요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요 판매, 미판매 가지고 얘기하진 않지만 생산이 완료됐냐, 미완료됐냐 가지고 개별원가에서 뭐? 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생산이 완료된 건 제품으로 넘어갔으니까 제공품 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뭐 A, B, C 중에서 생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된 게 있더라. 그게 B더라. 그럼 그 제품의 원가가 기말 제공품으로 간다. 요 문제는 여러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완료했냐 미완료했냐에 따라 가지고 미완료하면 이게 뭐가 된다? 기말의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완성이 안 된 공정 중에 있는 제공품이 되는 거고, 자, 완료를 하면 제품이 되는데 제품이 판매가 되면 용도를 걸어요. 판매가 돼버리면 매출 원가를 구성하죠. 매출 원가를 구성하고 미판매 아직 안 팔리고 있으면 기말 제품 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기말 제품 재고를 구성하는 C, 요 C에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기말 제품 재고 제품 원가가 얼마일 거냐? 밑에 보면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 원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되죠? 원가 흐름을 구성해서 보면 자,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기말 있고 M, L, O 해서 이게 뭐가 되고 단기 총 제조원가, 그다음에 이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뭘로 간다? 제품 계정으로 가가지고 기초, 기말, 그다음에 여기 들어온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매출원가 CGS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단기 총 제조원가.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인가요? 기초 제공품은 없죠. 왜? 200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올해 설립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초 제품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총 제조원가가 24만 원이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얼마? 18만 원. 그러면 기말 제공품 얼마가 되죠? 왼쪽 합계 24만 원인데 18만 원 빼면 기말 제공품이 6만 원. 그래서 B 제품의 원가는 6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럼 18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18만 원인데 매출 원가가 6만 원이래요. 그러면 기말 제품은 얼마일까요? 왼쪽 합계 18만 원인데 6만 원 빼면 기말 제품은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 제품 기말 제품의 원가가 얼마다?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제품의 원가는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C 제품 원가는 12만 원인데 요 12만 원 중에서 이게 이제 제조 원가, C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건데 가공 원가 비율이 40%래요. 12만 원 곱하기 40% 한 게 얼마? 48,000원이 가공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공 원가는 뭐랑 뭐 더한 거죠?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간접원가 DL 플러스 OH. 자, 근데 이 OH가 얼마더라?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40%. 1.4DL이라는 거예요. 1.4DL.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DL 플러스 1.4DL 하면 2.4DL이죠. 2.4DL이 얼마다? 48만 원. 그럼 DL은 얼마? 48만 나누기 2.4 하면 2만 원이 되는 거죠. 2.4 하면 그치? 48,000원이죠. 그리고 저 이상하다 했다. 2.4딜이 48만 원이 아니라 48,000원. 48,000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2.4 하면 2만 원.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기존의 기출로 완전히 커버되지는 않는, 약간 기존에 이렇게 뭐 제공품하고 제품으로 구분하는 거 있었지만 셋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기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원가 흐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는 사실 처음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아 이렇게 풀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싶겠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맞닥뜨리면 잠깐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우리가 평소에 풀어보던 그 익숙한 접근이 아닌데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거 보는 순간 잠깐만 이게 감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셔라? 건너뛰어라. 건너뛰고 나머지 문제 푼 다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돌아와라. 그렇게 접근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틀리더라도 그래도 뭐 95점이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될 문제.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이고요. 뭐 아예 다루지 않은 거 아니지만 뭐 공탁기출에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작업 1, 2, 3 해가지고 이 중에서 작업 3은 완성되고 작업 2는 미완성됐다. 기말 제공품으로 갈 건 얼마냐. 그래서 요걸 했었지만 기말 제공품으로 가는 거, 완성품 제품으로 가는 거 요건 했었지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제조원가랑 매출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랑 제품 제조원가 구분해가지고 준 다음에 반란하게끔 하는 문제는 좀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독특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 제가 보기에 틀려도 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 정답률 낮거든요. 이 문제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저한테 들으신 분은 이거 맞추셨어야 됐는데 아니 워낙 제가 이거 많이 반복했던 문제거든요. 정답률이 낮은 것 이걸 이렇게 강조를 안 하신 분, 공탁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조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 싶기도 해요. 보죠. 자, 적합법. 한국 2001년 7월 1일 기계장치 정액법 삼가하고 내용 3년 잔존가에서 빵이다를 36,000원에 취득.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일단 7월 1일. 자, 36,000원에 취득해서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다.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다한 것 같다. 둘 중에 어떤 거 적합법 적용할 때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 25,000, 19,000. 자, 한국 2001년 2년 만에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 환입액은 얼마냐? 자, 그리라고 그랬죠. 원래 스케줄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냐? 자, 첫 해 2001년 감가상각비 원래 36,000원에서 출발을 하지만 첫 해 감가상각비 얼마죠? 잔존가치 없이 내용이 3년이니까 12,000원이 1년치 상각비인데 7월 1일 취득했기 때문에 6개월만 6,000원이 상각이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6,000원 상각되고 나면 그러면 3만 원이 되고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그 다음 연도에는 12,000원이 상각돼서 1년에 12,000원이니까 18,000원이 되는 요런 스케줄대로 그 다음에는 6,000원 되고 요 스케줄대로 갔어야 됐는데 첫 해 X 1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더라? 25,000원. 25,000원이니까 요 차이 5,000원이 일단 손상차손으로 인식이 되죠. 손상차손 인식되고 자 그럼 이제 25,000원 기준으로 요렇게 이제 새로운 스케줄로 가는 거죠. 자 1년 동안 상각비 얼마? 25,000원인데 자 잔존 대응 용수가 이제 얼마인가요? 3년에서 0.5년 지났으니까 2.5년 남았죠. 25,000원을 2.5년 동안 상각하면 1년에 10,000원씩. 그래서 X2년의 상각비는 10,000원이 되고 그러면 상각후원가는 15,000원. 15,000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얼마더라? 19,000원이더라. 자, 근데 이때 19,000원까지 환입이 되는 게 아니라 뭘 한도로 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었다라면 되었을 장부금액, 즉 18,000원을 한도로 환입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환입된다? 15,000원하고 18,000원의 차이인 3,000원이 환입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이 원가 모형 하에서 손상차손은 많이 다뤘던 문제잖아요. 우리 이제 재평가 모형 손상차손은 좀 복잡해지고 그게 환입될 때 막 좀 논리적으로 뭐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7급 가서 해줄 테니까 굳이 거기 깊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지만 이 원가 모형 하의 손상차손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서 연습 문제예요. 기본서 연습 문제 41번, 42번, 기본서 358페이지 뭐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인데 똑같이 손상차손 인식해가지고 순공정가치 20만 원, 사용가치 15만 원 했을 때 회수 가능액 주고 손상차손 환입 얼마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쭉 해가지고 손상차손 환입액 얼마냐. 이 문제 기본서에도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공탁기출에도 제가 앞에 거 두 문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 기출이고 다른 시험 기출, 보험계리사 기출입니다. 이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랑 처분부대 원가를 따로 줘가지고 좀 전에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어렵죠. 왜? 그냥 순공정가치 얼마다 준 게 아니라 공정가치, 처분부대 원가 따로 줘가지고 순공정가치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 차감해가지고 구하도록. 그래서 그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를 비교해서 적합법 적용해가지고 손상차손 환입이 얼마 나타나는지 요거 계산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도 양치기에 보면 양치기 2위에 8번에 2013년 말 인식과 손상차손 환입액 얼마냐, 원가 모형 손상차손. 그 다음에 7회 14번에 손상차손 환입 관련된 문제. 16회 7번에 마찬가지로 손상차손 환입액 얼마냐.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답률이 그렇게 뭐 손상차손 뭐 키케야 첫해 상각비가 7월 1일 취득해가지고 6개월 상각을 한다 정도? 그 정도인데 그건 뭐 크게 응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50%대였나요? 낮게 나오고 있지만 맞췄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연습을 많이 했던 주제예요. 자, 8번 문제. 이것도 정답률 낮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정답률이 낮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아니 말 문제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자기 자꾸 말 문제 틀린다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고 말 문제 특강 따로 안 해주시냐고 작년에는 말 문제 특강 그 전년도에는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해주시냐고 하길래 그 전년도에 말 문제 특강 했던 거 어차피 공탁기출 아니요 빅카노트에 다 포함시켰다 내가 빅카노트 강의하면서 그 말 문제 특강에서 했던 거 다 포함시켜놨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빈칸노트 회독해라. 빈칸노트 이 빈칸 채우는 연습만 쭉 하고 들어가라. 그거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빈칸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기본서 이례적 정도가 한번 해보든가 그게 좀 불안하면 그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험도 말 문제 다요 빈칸노트에서 빵꾸낸 부분에 다 나오잖아요.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 그러니까 희박하다면 어떻게 하죠? 희박하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를 하지 뭐하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재무제 본문에 인식을 하지만 우발부채는 본문에 인식,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 공시한다. 여러 번 구분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시를 하는 거고요. 2번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그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을 충당부채로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따로 그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충당부채를 측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3번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면 우발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관련 자산,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맞았죠. 4번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우발부채가 아니라 뭘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래서 요거 제 빈칸노트에 저 4가지 지문이 정확히 모두 다 빵꾸난 부분으로 기재가 돼 있던 내용이에요. 자, 빈칸노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뭐하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 아까 인식한다 아니라고 첫 번째 지문. 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뭐한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희박하지 않다면. 그래서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요 내용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보기 그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자산 처분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 충당부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건 관련된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보기 3번 질문이고요. 4번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뭘로 인식한다? 빵꾸 내놨잖아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래서 빵꾸 내놓은 포인트가 정확히 틀린 지문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빈칸노트만 열심히 회독해라. 빈칸노트 저 빵꾸 난 부분 이거 반복하면 계속해서 이제 내가 알게 된 부분 지워나가고 자꾸 틀리는 부분 반복해서 회독하면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으니까 기본서가 아니라 이걸로 단권화를 시켜라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빈칸노트에서 그 부분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또 말문제 특강할 때는 말문제 특강에서 딱 개념체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부 표시하고 공시 그리고 요 우발부채, 충당부채랑 그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서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빵꾸난 부분들. 자, 그래서 말문제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빈칸노트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빵꾸난 부분 100%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이건 좀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확히 제 뭐 빈칸노트나 제 기본서에 정확히 제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쉬운 내용이어가지고 당연히 보기 1번 보고 답을 틀렸는데 바로 찍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답률이 낮더라고요. 자,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현금흐름표는 일정 시점에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틀렸죠. 뭐 때문에? 일정 시점 아니다고. 그래서 재무제표 4가지가 있는데 주석 빼고 그 4가지 표 중에서 뭐만 시점을 나타낸다? 재무상태표만 상태표만 시점을 나타내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다 기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손익이라는 건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비유 기억나시나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회계사님 얼마 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냐? 얼마 보세요라고 하면 말하기가 애매한 게 1년 동안 버는 연봉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다달이 받는 월급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강의 왔을 때 받는 시간당 수당을 물어보는 건지 요 시간 범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얘기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요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생기초 이제 회계 처음 들으시면 생기초 강의에서 그 사람 그려놓고 기억나시나요? 집 차 있는데 뭐 다 빚냈더라 하면서 위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시점 기간 구분했고 요거 가지고 제가 나중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 재무제표는 결국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의 시트랑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3개의 스테이트먼트다. 시트 뭐가 옛날에 BS라고 불렀는데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에 잔액을 모아놓은 표다.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는 하나인데 잔액을 모아놓은 표를 보고 야 근데 왜 현금이 작년 시점보다 지금 시점에 더 줄었지? 이유가 뭐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세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준 게 현금 흐름표다. 왜 작년보다 자본이 줄었어? 이익은 났다면서? 그래서 자본 요 두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준 게 자본 변동표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손익이 벌어들인 게 얼마고 쓴 게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재무 상태표만 시점이고 나머지 재무제표 전부 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뭐 현금표상의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3가지로 분류하죠. 3번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 그리고 변화한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하고요. 4번 역사적 현금 흐름 정보는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 1년에 현금이 장사해서 니네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현금이 얼마나 봤더니 100억, 110억, 뭐 105억 요래요. 그럼 1년에 얼마씩 버는구나? 1년에 한 100억씩 버나 보구나 장사해서. 앞으로도 한 100억 내외로 나오겠구나. 과거 역사적 현금 흐름 정보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를 보면 피드백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의 정확성을 다시 피드백,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런 확인 가치를 가지고 또 수익성과 순현금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사실 요 3가지 밑에 뭐 2가지 질문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뭐 기준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여기 출제위원이 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1번 시점이라는 거 보자마자 틀렸다라는 걸 알아챘어야 됐는데 의외로 정답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요거 생기초 입문서 정식 출간한 책은 아니지만 제가 제 카페랑 그다음 홈페이지에도 아예 회계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해서 생기초 그
교재 원래 책으로 내려고 하다가 올려놨고, 요건 뭐냐면요, 그 공단기에서 이 초보자 입문자들을 위한 교재, 단권화 교재를 내려고 하는데 뭐 없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 원고 있는 걸 줘가지고 책으로, 비매프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 내용인데 그 안에 거기서 계속 강조했던 게 일정 시점, 다운표에도 시점이냐 기간이냐, 그래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준 재무제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의 자산 상태를 나타낸다면 손익계산서는 기간 동안의 영업성과를 보여준다.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고, 근데 이거 이제 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근데 현금흐름표가 기간이라는 건 우리 중간 재무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빈칸 노트에 재무상태표는 뭐 기간 말. 그래서 비교 기간이 중간 보고 기간이 아니라 연차 보고 기간 말이다. 12월 30일이다 강조드렸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비교를 하는데 그 기간을 중간 기간이냐 누적 기간이냐. 손익계산서는 중간 기간 누적 기간 다 잡아주지만 자본 변동표 현금표는 누적 기간이다. 그래서 다 기간이잖아요. 기간. 얘만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유출을 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정답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그걸 강조해서 제가 문제로 만들어 드리거나 이랬으면 좋았는데 뭐 그러지 못했던 뭐 제 불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자, 19번. 이 문제도 정답률이 낮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강사분들이 해설하는 걸 봤는데 이건 뭐 신유형이다. 막 매입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 물어보지 공무원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기출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자, 한국은 2002년 말 정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 발견하였다. 자, 2002년 외상 매입액 10,000원을 2001년에 매입으로 회계 처리했고, 2002년 매입인데 2001년 걸로 회계 처리했고, 2001년 기말 재고자산 2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자, 한국의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2년 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일단 재고는 뭘로? 도해법. 그래서 지금 X1년, X2년이 있는데 X1년 말 재고, X2년 말 재고 있을 때 X1년 기말 재고 자산이 어떻게 됐다? 2만 원 과대 계상.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X2년 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오류가 미친 영향이야. 오류 수정하면 어떻게 되냐?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2만 원 밀려가지고 2002년 이익 2만 원 줄어들어 있는데 원위치 시키면 요 넓이가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위치 시키니까 2만 원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때문에 손익에 미친 영향은 플러스 2만 원이에요. 플러스 2만 원이고, 자, 2002년 외상 매입액 10,000원을 2001년에 매입으로 회계 처리했다. 저게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셔라? 회정수. 손익에 관한 회정수 하시라고요. 자, 손익을 회사가 어떻게 했냐?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하냐? 수정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요 세 가지를 보자고요. 자, X2년에 회사가 어떻게 했죠? 회사가 X2년 매입액 10,000원을 X1년 매입으로 회계 처리해 버렸어요. X1년 매입으로. 그래서 뭐냐, 어떻게 보면 X2년에는 저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익에 미치는 영향, 손익에 저 매입을 반영을 안 했다고요. 아무런 반영도 안 한 거예요. 자, 근데 바르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르게 하면 저 매입을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매입액이라는 거 손익이 어떻게 반영된다? 매출 원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더라?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매입액만큼 매출 원가가 증가해요. 즉 매입액 10,000원을 2002년 외상 매입액을 원래 기록을 해주면 뭐가 늘어나야 된다? 매출 원가가 10,000원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10,000원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매입을 인식을 하면 매출 원가가 10,000원 늘어난다고요. 10,000원 늘어나야 돼? 수정은 정에서 회를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000원이잖아.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면 이익이 10,000원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때문에 이익 2만 원 늘어나고 매입 누락 때문에 10,000원 줄어들면 합계 10,000원 증가.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무원 시험에서 뭐 매입과 관련된 오류 수정은 처음 나왔다.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 아니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있어요. 2015년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 공탁기출 496페이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실제 재고 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중에서 한국은 2013년도 재무제표 작성한 중에 2013년 매입이 300원 누락되었고 매입 누락됐다고 매입 누락에 대해서 오류 수정 어떻게 하는지 기출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은 150원 과대평가되었다. 그래서 요 오류에 대해서 매입 누락에 대한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탁기출. 기존 기출에 물어봤던 주제예요. 물어봤던 주제. 생소한 주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 제일 낮은 5문제가 요 5문제거든요. 5문제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6번 문제, 원가 문제를 약간 응용이 됐으니까 그게 틀릴 수 있다. 나머지 4개 중에서 그래 뭐 조금 난도는 있기 때문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뭐 한두 개 틀리면 그러면 최소한 85점 내외는 나왔어야 될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80점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80점이 안 됐다. 그러면 일단 공부량 부족이에요. 공부량이 부족했는데 첫 번째, 만약 시험 끝나고 나와서 지금 다시 풀어봤는데도 80점이 안 나온다.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공탁기출 회독하십시오. 지금 공탁기출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도 답을 잘 모르겠고 안 풀린다 그러면 기본 공부량이 부족한 거고 공탁기출 회독하셔야 돼요. 비카노트, 공탁기출 2가지 회독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나와서 풀어보면 다 풀리는데 왜 시험장에서 이게 안 풀렸지? 긴장했나? 당황했나?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모의고사, 양측 모의고사. 지금 제가 국가직 대비 양측 모의고사 1이 나갔고 이제 지방직 대비로 양측 모의고사 2가 나갈 겁니다. 풀어보세요. 모의고사의 목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OT, 과정 OT에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은 공탁기출로 다 커버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난도 공탁기출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회차별로 한 문제씩 등장을 하는데 그 뭐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장에서 쉴 때 내가 모르는 문제, 생소한 문제, 아까 6번 같은 문제, 사실 그래 6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뭐 하는 연습? 안 풀고 도망가는 연습을 하라고 놓는 거지. 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공부를 하라고 놓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시간 배분, 시간 조정, 수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 끝나고 커뮤니티 가보니까 시간 부족해가지고 또 틀렸다. 회계 몇 문제 못 풀었다. 전략이 실패하신 거예요. 모의고사 연습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리고 모의고사 했는데 틀린다. 나는 그 실전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카페에다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람이 긴장하면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지방직 대비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고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두피질이 다운돼가지고 뭔가 집중을 못하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래. 두려움을 느끼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명상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여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그분이 올린 영상 제가 카페에다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봐보시고 얘랑 관련돼 가지고는 뭐 라이브 채팅 같은 거 제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글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방직 시험 전에는 요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요령들을 좀 배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뭐 쉬운 문제들은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쉽게 한국은 2001년 1월 1일 건물 110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10원, 내용 10년. 정액보험을 감가상각하였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보면서 뭐 이런 걸 냈냐 싶었죠.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얼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원이죠. 100원을 10년에 걸쳐
10원씩 배분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금 110원? 아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원이다. 1번이 틀렸죠. 2번 매년 인식되는 감가상각비 10원씩. 3번 2002년 말 2년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 동안 10원씩 감가상각했으니까 20원. 2003년 말 3년 동안 30원 상각했으니까 110원에서 30원 빼면 장부금액 80원.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풀어본 감가상각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건 뭐 그냥 기본서에 잔존가치가 뭔지. 자, 그래서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금액이 된다. 이걸 뭐라고 본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한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요. 자, 2번. 자, 다음은 한국 2001년도 자기주식 관련된 거래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 자, 저건 뭘로 본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주당 700원에 취득하면 돈이 나가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고 200주를 주당 800원에 재발행했다. 그럼 어쨌거나 팔아가지고 16만 원이 들어올 테니까 요게 자산이 증가해서 주식을 주식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자산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자본도 증가하게 되는 거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주식 소각해봤자 자산 부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자본이 변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600원에 재발행, 800원에 팔든 600원에 팔든 아니면 단돈 100원에 팔든 어쨌거나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얼 답은 3번. 뭐 이 문제 뭐 여러 번 제가 이거 빈칸노트에 각각에 대해서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과 처분이 자본금하고 자본총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들 표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것도 빈칸노트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로도 공탁기출을 가서 보시면 우리 2020년 국가직 7급 문제긴 하지만 자기주식 매입하고 처분하고 했을 때 자본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오히려 저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풀었잖아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3번. 중에서 한국 2001년 초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 뭐 투자부동산 조심하셔야 되죠. 자,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정액법, 공정가치. 자, 한국이 이 건물에 대해서 투자부동산에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랑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원가 모형 뭐 해준다? 유형자산과 똑같이 감가상각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 5만 원인데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5년 상각하면 상각비 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거고요.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면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취득원가 5만 원이던 게 6만 원이 됐으니까 플러스 만 원이 뭐가 된다? 평가이익. 그래서 저게 당기순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만 원 증가.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은. 이 문제, 물론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이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구분해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공무원 시험 기출에는 없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없는데, 근데 제가 공탁 기출하면서 강조드렸지만 투자부동산은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생물자산은 다른 시험에도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제출될 확률이 좀 낮은데 투자부동산은 다른 시험에서 빈출이 되고 있고 기출 문제도 많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은 생물자산보다 훨씬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시험 기출 문제들을 공탁 기출에서 제가 많이 실어놨잖아요. 그 다른 시험 기출 문제 이거 똑같은 거 있다고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2017년 간평사 문제 제 공탁 기출 305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주고 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냐, 각각에 대해서 뭐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한다 해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같이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에다가 이렇게 타시험 기출까지 조금 타시험 기출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이것만 해독을 해도 충분히 우리 시험 같은 게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4번. 한국 20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만 원인 사채를 950263이 발행하였다. 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지금 할증 발행됐나요? 할인 발행됐나요? 액면보다 싸게 할인 발행됐죠. 왜 싸게 발행한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된 거고요. 2번. 매년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자, 할인 발행되면 그림 기억하라고 하셨죠?
할인 여기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 금액 점점 증가하고 장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가속 상각된다. 그래서 이자 비용 액면 금액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3번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의 총액은 자, 이자 비용 총 어떻게 본다? 현금으로 주는 100만 원 곱하기 8%에서 8만 원 곱하기 3년 하면 24만 원. 현금으로 준 24만 원도 이자에 해당하지만 모두 이자다. 빌릴 때 얼마에 빌려가지고 950263에 빌려가지고 갚을 때는 100만 원에 갚잖아요. 그래서 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뭐다? 이자, 선이자 떼고 준 걸로 봐야 된다. 해서 저 뭐 49 얼마 되겠죠? 49,000원도 이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289가 돼야 되는데 현금 이자만 이자 비용 총액으로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이거 여러 번 했었잖아요. 우리 3년 동안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총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기출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3번이 틀렸고 4번 이자 비용을 제출하는 현금은 매년 8만 원. 현금으로 주는 건 액면 이자니까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는 매년 8만 원으로 일정하죠. 자, 3번이 틀렸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채 문제 중에서 제일 기출문제 수준에서 봤을 때 제일 쉬운 기출문제 축에 속하잖아요. 이건 뭐 제가 공타 기출에서 금방 그려드린 그림 가지고 할증, 액면,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 어떻게 되냐? 이자 비용 금방 증가한다는 거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 비용 총액 얼마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에다가 뭐 있으면 더하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더하고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할증 발행 자금을 뺀다 해가지고 정리했던 요 내용이잖아요. 물론 문제로도 기출문제도 많고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한국은 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를 이용한 한국의 기말 제공품 수량은 자, 원가 흐름 가정에 따른 기말 제공품 수량 그러니까 원가 흐름 가정이죠.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 계산하고 있는데 기말 제공품 수량 요건 진짜 우리 일반적인 종합원가 계산하고 조금 다르죠. 보통 완성품 환산량을 묻거나 이러는데 기말 제공품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환산량이 아닌 수량을.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0원이다. 이 문제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뭐 오류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확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단위당 가공 원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제품 원가에는 재료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잖아요. 근데 이 단위당 원가라고 그러면 재료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인데 요 200원이 재료 원가 100원에 가공 원가 100원이다 하는 순간 이거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정확히 가공 원가라고 사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원가라고 줬고 재료 원가가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200원을 가공 원가로 보고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단위당 원가라는 건 재료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잖아요. 그럼 재료 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 버릴 텐데 조금 완벽하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무슨 이의 신청을 하거나 오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단위당 가공 원가로 보셔야 되고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6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가공 원가가 6만 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완성품 환산량 알 수 있죠. 단위당 원가 200원인데 그럼 단위당 원가 200원에다 곱하기 완성품 환산량 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하면 그게 기말 제공품의 원가 6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럼 환산량 몇 개다? 한 개 만드는데 200원 들어가는데 6만 원이면 몇 개? 300개에 해당하잖아요. 완성품으로 환산하면 300개거든요.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하나요? 기말 제공품 수량에다가 곱하기 뭐? 완성도 60%. 수량 곱하기 60%한 게 300개. 그럼 수량 몇 개다? 500개니까 5, 6에 3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공원가라고 해야 되는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약간 응용되는 형태지만 많이 응용되는 형태는 아니죠. 뭐 이런 문제도 우리 국가직 9급 옛날에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가공원가, 단기 발생한 가공원가, 기초 가공원가 주고 그다음에 완성품 가공원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더해서 빼면 기말 제공품 가공원가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68은 앞에서 했으니까 9번 가셔가지고 자, 다음은 쉽게 한국 2001년 상품과 관련된 자료다. 한국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01년
기말 재고자산 금액 얼마냐? 자, 기말 재고 금액. 자, 기초 재고는 5,000원. 개당 취득원가 500원. 그럼 몇 개죠? 5,000 나누기 500 하면 10개였던 거죠. 기초 10개 있었고. 자, 기존의 상품 100개 매입했는데 매입 가격 500원. 단가가 500원이고. 근데 매입 운임으로 개당 50원 이출됐다. 그러면 저 매입 운임도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럼 개당 550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 기존에 매입한 요 상품 중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개당 50원의 할인, 매입 애누리를 받았다. 매입 애누리는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럼 다시 50원을 빼가지고 결국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단기에 취득한 100개는 원가가 500원이 돼요. 근데 기초 상품도 원가가 500원이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요. 자, 기존의 상품 50개를 판매하였다. 자,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기말 재고자산 수량은 몇 개인가요? 기초에 10개 있었는데 몇 개 샀고 100개 샀고 110개인데 몇 개 팔았다? 50개 팔았다. 그럼 110개에서 50개 빼면 60개가 남는 거죠. 기말 제품 수량은 60개고 단가는 자, 선입선출법 적용하니까 앞에 것부터 팔려나가고 요 60개는 최근에 사온 기중에 사온 요 100개가 원가를 구성하는데 그 기중에 사온 100개 원가가 얼마다? 개당 500원. 그럼 얼마? 요거 30에서 3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운임하고 애누리를 주긴 했지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뭐 계산이 숫자가 지저분하지도 않고요. 딱 500원씩 떨어지게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은 출제자가 좀 평이하게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뭐 원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야. 기출 문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매입 매출 해가지고 선입선출법으로 총평균법으로 기말 재고 얼마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죠. 자, 11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적 특성 1번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그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맞죠? 2번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되고 같은 건 같게 보이더라도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되니까 통일성과 다르다.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된다. 맞고요. 3번 부가가치적 질적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뭐에 우선할 수 없다? 근본적 질적성이 만족이 돼야지 부가가치적 질적성이 의미가 있다. 자, 그러나 부가가치적 질적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즉 근본적 질적성을 만족 못하면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4번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해주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똑같은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쓰게 해야지 비교가 쉽죠. 근데 누구는 선입선출법 쓰고 누구는 평균법 쓰고 누구는 흡선출법 쓰고 이래버리면 비교가 안 된다.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말 문제, 그러니까 다 빈칸 노트에 정확히 저 문장 그 부분 정확히 빵꾸 내놨잖아요. 하나의 경제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라고 빵꾸 내놓은 거기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말 문제 빈칸 노트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읽어보라고요. 제가 이 카페도 올렸지만 빈칸에다 이게 답 적으라고 빈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기다 답을 적어볼 때 감소 적고 있던데 빈칸을 놔두고 옆에 답을 가리고 이렇게 맞추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한번 적어버리면 그 뒤부터는 일회용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적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적는 거 아닙니다. 자, 10번 원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말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DM, DL, OH 합계한 금액 맞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 재고에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에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원가 흐름 말하는 거고요. 자,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회 원가와 메모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뭐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썬큰 코스트. 메모 원가는 의사결정 관련 원가가 아니죠. 고려 원가가 아니지만 뭐는 기회 원가. 내가 요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게 되었을 그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기 의사결정할 때 만약 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요걸 뭐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그 뭐 할 수 있다를 고려해가지고 반영을 하잖아요.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변동원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하니까 변동원가죠. 자, 그래서 이것도 빅한도트에 보면 요거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빅한도 117페이지에 자,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하고 그 밑에 자, 이미 발생된 과거의 원가로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다? 메모 원가 빈칸에 들어갈 거고 자, 특정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가장 큰 효익으로 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게 뭐다? 기회 원가다. 해서 빈칸 노트에서 정리했던, 땅콩냈던 부분입니다. 자, 13번. 한국은 새로운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1회 이용당 변동 원가는 100원, 그리고 1년간 경전철 운영의 고정 원가는 10만 원 발생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일 때 목표 이익 10만 원으로 정할 경우 책정해야 될 1회 이용 요금 얼마냐. 자, CVP에서는 공원이익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목표이익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공원이익 가지고 얼마를 뽑아내야 된다? 고정비 뽑아내야 되고 뭐도 뽑아내야 되고 목표이익까지도. 그래서 공원이익 가지고 공원이익 얼마가 돼야 된다? 고정원가랑 목표이익이 합계 2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20만 원이 되도록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공원이익, 총 공원이익은 20만 원인데 그건 어떻게 된다?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수량. 근데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 얼마가 돼야 되냐면 20만 원 나누기 1000 해가지고 200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 팔아서 한 번 이용할 때보다 200원씩 남겨야 된다고요. 자, 근데 공원이익은 뭐? 가격, 이용요금 마이너스 변동비, 변동원가. 그래서 이용요금을 P라고 했을 때 P 마이너스 100원 한 게 2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는 얼마? 300원. 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목표이익 주고 문제 핵심은 목표이익을 주고 P를 정하는 거죠.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P. 가격을 정하는 건데 사실 이거 공무원 기출에는 정확히 이렇게 목표이익 제시하고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냐 물어보는 문제는 공무원 기출은 없습니다. 공무원 기출은 뭐만 있냐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Q가 얼마냐는 많아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 팔아야 되냐,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몇 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냐, 요걸 물어보는,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물어보는 건 있는데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P, 가격을 물어봤던 케이스는 공무원 기출에는 없지만 타 시험에는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제 책에 있죠. 공사기초 707페이지에 2011년 관세사 기출인데요. 정확히 이렇게 고정원가, 변동원가 주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 주고 단위당 판매 가격 얼마로 해야 되냐.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기출로만 한정하면 커버가 안 될 수 있지만 타시험 기출 이렇게 더하면 커버가 되니까 이것만 달달달 회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회독을 할 때도 어떻게? 주제별로 괄호로 하지 말고 세로로 회독하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합격수기 올라왔던 게 그 회독표 보고 국가직 망했는데 그 회독표 보고 지방직 합격했습니다. 라고 합격수기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거 과학입니다.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뇌과학이나 학습과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학습과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오래 남냐. 요게 그냥 내 경험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나도 니들처럼 공부를 해봤는데 안다. B라고요. 그건 한 개인의 경험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천재가 한 공부법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과학이라는 건 뭔가요? 과학이라는 건 실험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사례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실험을 해본 거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공부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냐? 그걸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주제를 막 뒤죽박죽으로 공부하는 게 실제로 몇 주 뒤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한 클래스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한 클래스는 막 이렇게 A라는 주제, B라는 주제, C가 있는데 얘는 A. 오늘은 CVP 분석만 계속 푸는 이렇게 공부하는 클래스랑 몇 반은 갑자기 CVP 분석 한 문제, 종합원가 계산 한 문제, 표준원가 계산 한 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게 잘 풀리죠. 계속 요것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잘 되고 이제 나는 CVP 분석은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나 잘 모르겠어 이러지만 실제로 2주 뒤에 시험 보면 여기에 시험 점수가 훨씬 높다니까요. 자, 그래서
새로 해독을 시키는 겁니다. 공사 기출만 착실히 돌렸으면 이번 시험에서 80점 맞기 어려웠다고 얘기하실 수 없을 거예요. 자, 14번.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한 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천 징수하는 국세는 언제?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 징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강조 많이 했던 주제죠. 언제? 납세 의무자 세액을 원천 징수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 심지어 제가 그것까지도 이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신고하는 때다. 신고 납부하는 때가 아니다.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신고하는 때고 오히려 원천 징수하는 국세가 신고 납부하는 때.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원천 징수는 자기 돈이 아니다. 남의 돈을 가져다 주는 건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돈 떼먹은 거다. 배달 사고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할 때니까 일반이 틀렸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고지하는 때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매번 나눠서 납부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 징수할 세액이 확정될 때 납부할 전체 앞으로 나눠서 내게 될 그 금액을 전체를 한 번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부담금 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 노트에 빵꾸 내놨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요거 그래서 원천 징수한 국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 빵꾸 낸 부분에서 다 나왔잖아요. 자, 15번. 국가회계 기준하는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 기반 시설 중 자,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영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고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저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 등장한 지문이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 투자, 일반 유용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용자산 분류한다. 지자체에는 뭐 등장하면 안 된다? 국주, 유산, 장충, 지방, 관리, 무, 이국주, 유산 상담하러 갔더니 장충 족발 가가지고 족발 먹는데 자기는 지방 관리한다고 무만 먹고 있더라. 그래서 장충, 지방, 관리, 무. 지자체에는 뭐 등장하면 안 된다? 장기충당부채 등장하면 안 되고 관리책임자산 등장하면 안 되고 무형자산 등장하면 안 된다. 관리책임자산이나 무형자산 없죠. 그래서 맞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해법에 따라 당해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생각하는데 다만 옛날 요 규정 남아있다.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요거 30년이라고 장난친 기출문제도 있었잖아요. 자, 4번.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永久히 보존해야 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뭘로? 무형자산이 아니라 유산자산. 지자체는 요거 관리책임자산.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자산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고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필수 보충 정보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요 내용도 빈칸 노트에 자, 요 문화재 등 어떻게 해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산자산으로 해서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 국가는 그렇게 하고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관리 책임 자산으로 필수 보충 정보에 보고한다. 빠꾸낸 부분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자, 16번. 다음은 상품 매매 기업인 한국의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실질재고 조서법에 따른 결산 수정 붕괴. 이거 어떻게 하죠? 기출문제 여러 번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2번 정도. 이 붕괴. 기초재고 1,000, 당기상품 매입 6,000, 기말상품 재고 2,000. 그럼 일단 매출 원가 얼마다?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상품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니까 1,000, 6,000 더해서 2,000 빼면 5,000이 매출 원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라는 시계에서 매출 원가가 5,000이 보고가 돼야 돼요. 매출 원가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비용이죠. 비용이면 오른쪽 왼쪽? 왼쪽에 매출 원가가 일단 5,000원 나와야 돼요. 매출 원가 7,000원이 나오거나 오른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매출원가 5,000원 나오는데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서 상품 2,000, 매입 7,000, 6,000. 매입 얼마죠? 매입 6,000이잖아요. 7,000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4번.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기초재고 1,000 플러스 단기 매입 6,000 마이너스 기말재고 2,000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는 그 식을 분계로 옮겨놓은 거다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이거 우리 기출문제 똑같은 거.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품 매입 매출원가 있을 때 요 분계 이렇게 끊는 거. 물론 이제 이건 저 기초상품하고 기초상품 퉁쳐가지고 그냥 왼쪽에 상품 1,000 이렇게만 기재를 했지만 그 분계는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던 거 기출 반복해서 나온 거고요. 자, 17번. 한국의 수정전 시사표상 수익 총액은 80만 원이며 비용 총액은 50만 원이다. 결산 수정 반영할 경우 단기순이익 얼마냐? 자, 일단 수정하기 전에 단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일단 30만 원이죠. 30만 원인데 자, 1번. 첫 번째, 당해원 때 이자 수익 6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해야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6만 원 늘어나니까 단기순이익 6만 원 증가하고요. 급여 8만 원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비용 발생했는데 반영 안 했다? 반영해야겠죠. 그러면 비용을 인식하니까 이익은 8만 원 줄어들 거고요. 자,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잡아놓고 비용을 하나도 인식 안 했는데 자, 이 중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만 원이다.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뭘로? 계속해서 자산으로 두는 거죠. 선급비용,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두는 거고 그래서 9만 원은 그대로 두는데 3만 원은 그럼 뭘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기간 경과분이 되니까. 그래서 저 12만 원, 자산으로 잡은 12만 원 중에서 9만 원만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고 내년도 비용이니까 9만 원 남겨놓지만 3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인식하니까 이익은 3만 원 줄어들 거고요. 자, 임대료 24만 원을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회종수로 따지자면 회정수 했을 때 만약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안 나오면 그냥 24만 원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8만 원이다. 24만 원 수익 잡았는데 8만 원만 당해 수익이라고? 그럼 나머지 16만 원인가요? 16만 원은 내년도 수익. 그래서 선수 수익 부채로 보내야 될 부분이고 얼마만 수익으로 남겨놔야 된다? 8만 원만. 그럼 수익을 줄여서 뭘로 보내야 된다? 부채로 보내야 되는 거죠. 수익 얼마 줄여야 된다? 16만 원. 자, 그러면 36에서 마이너스 2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마이너스 21만 원. 30만 원에서 마이너스 21만 원 빼면 9만 원.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고 만약 요건 뭐 어렵지 않은데 이게 만약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회사 어떻게 했나? 바르게 하면 어떻게 하냐? 수정하면 어떻게 하냐? 회사는 보험료, 전액 자산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비용으로는 하나도 인식 안 했지만 바르게 하면 저 중에서 다음 연도에 대한 금액 9만 원 빼고 3만 원은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3만 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건 임대료 24만 원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회사가 24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한 거죠. 근데 바르게 하면 얼마만 수익이다? 8만 원만 수익이다. 플러스 8에서 플러스 24를 빼면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16만 원.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연습이 잘 돼가지고 직관적으로 딱 3만 원, 16만 원 이게 보이면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내용이 어렵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회종수로 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거의 똑같은 기출문제 있잖아요. 2011년 국가직 7급 문제지만 수익 7,000원, 비용 2,000원이다. 요거 반영해라. 이자 발생액, 선급보험료, 선수용역 수익 요거 해가지고 구하는 거. 거의 똑같은 문제,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18번 다음에 회계자료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얼마냐? 손익계산 단기순이익, 감가상각비 쭉 줬네요. 이거 원샷법으로 쉽게 풀 수 있죠. 자, 일단 영업 무관손익 조정. 자, 단기순이익 2만 원에다가 손익 중에서 영업과 무관한 거. 자, 지금 손익은 감가상각비 하나뿐이죠. 영업 무관 비용이니까 어떻게 해라? 다시 더해줘서 되돌려줘라. 그래서 투자 관련된 비용으로 보니까 그러면 3,000원 더해서 23,000원이 영업 관련 이익이 되고 자, 그러면 영업 관련 이익이니까 오른쪽에 23,000원 적어놓고 자, 영업 관련된 자산 부채 조정.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오른쪽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2,000원.
매출 채권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선급 비용. 비용 미리 줘놓은 거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4,000원 왼쪽. 그럼 좌우가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25,000원인데 왼쪽은 9,000원이니까 얼마를 더? 16,000원을 더 넣어줘야지. 즉 16,000원만큼 현금이 증가해야지 좌우가 맞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은 16,000원. 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현금흐름표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잖아요.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 2020년 국가직 7급 기출이지만 이렇게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지금 안 줬지만 이거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주고 매출채권, 선급비용,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해가지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하는 문제. 연습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20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디까지? 매출액부터 당기손익까지 적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총포괄손익까지 가는 두 부분으로 나눠 표시할 수도 있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하나의 손익계산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쭉 어쨌든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거꾸로 얘기했는데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다가 매출액도 시작해가지고 수익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포괄이익까지 한 번에 쭉 적고 끝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둘로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건 무슨 자유가 있다? 제가 포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현의 자유. 뭐랑 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 포괄손익계산서를 단일의 손익계산서 하나로 만들 거냐 아니면 둘로 별개의 손익계산서 구분해서 보여줄 거냐 하는 거랑 현금흐름표, 영업현금흐름을 직접법을 써서 보여줄 건지 간접법을 써서 보여줄 건지 그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유아동 성기는 제약이 있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표시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1번이 그냥 틀렸고요. 자, 2번 한국채택국제위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고 3번 한국채택국제위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4번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위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에 한국채택국제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모두 준수해야만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 노트에 자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위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위를 준수하여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자,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위 기준은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빈칸 노트에 있는 빵꾸 내놨던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시험은 80점이 안 나왔다 하시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들었든 누구한테 들었든 이번 시험은 마찬가지예요. 강사 이건 뭐 어떤 분한테 들었든지 간에 충실하게 커리큘럼 따라가고 했다면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80점은 넘게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몰라서 틀렸냐 몰라서 틀렸다 시험장 나와서 봐도 지금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거니까 공탁이출하고 빈칸 노트 요거 회독 돌리시고요. 나와보니까 알겠는데 실전에 약하네 하신 분은 일단 모의고사 연습 충분히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뇌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걸 뭘로 인식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맹수가 나타났다 시험 때문에 두려운 건데 뇌는 그거 구분 못해요. 원시시대에 살고 있어. 뇌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 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얘가 지금 맹수가 나타나서 죽을 위험인가 보다. 그러면 뭐 해라?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피를 근육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소화기관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소화를 멈추라고 그래요. 지금 소화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소화기관이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생각을 멈추게 한다고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야 지금 너 두려움을 느끼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무슨 회귀학 문제를 풀고 있어?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면 뭐지 내가 왜 그랬지? 뭐에 씌었었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뭐에 씌운 게 아니라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두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명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편도체를 차분히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다 과정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결국 합격할 건데 그 합격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얻어갈 거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챙겨갈 거냐. 시험을 끝나고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지금 잘 알 수 있다고요. 뭐가 형성되는? 계속 강조드리는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내 실력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내 실력이구나. 지금 받은 점수가 여러분 실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실력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출해설 강의를 마치고 다른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